앞으로 일주간 우리 대한민국이 국방 기술의 거의 끝판왕들을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북한이 아무리 덤벼도 어림도 없습니다. 젤이 안 되네. 자, 밀리터리 사이언스의 10년 만난 본게임 오늘도 본영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 2의 연지입니다. 오늘의 주제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의 뭐 총망을 냅니다. 오. 최근 북한의 도발이 거세지면서 한반도 정세는 강대강 대치로 치닫고 있습니다. 만약에라도 북한이 잘못된 판단을 내린다면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 자, 오늘의 주제, 북한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대한민국의 정밀 타격 무기를 아주 그냥 제대로 다뤄볼 텐데요. 자, 뭐 실제로 한반도 위기를 걱정하는, 우려하는 그런 전문가들의 얘기들이 뭐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최근 미국의 북한 전문가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네. 뭐 보면은 이제 싱크탱크 스팀슨 센터, 그러니까 삼팔루스라고 하는 여기서 하는 로버트 매닝 선임 연구원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한국 전쟁 이후에 최고조에 달했다. 또 다른 전문가 시드 사일러, CSIS 선임 고문 같은 경우는요, 북한이 중대한 무력 도발에 나설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죠. 물론 이제 이런 주장들을 우리가 100% 신뢰하고 받아들일 거는 아니겠습니다만, 당연히 우리로서는 적절한 대비 태세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실제 북한의 도발은 가면 갈수록 그 강도가 계속 좀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선언을 하면서 통일 필요 없다, 같은 민족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동해선과 경의선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를 하고, 철도도 폭파하고 요새화하고. 북한이 이제 올해 GPS 교란했잖아요. 그래서 서해 쪽에서 어선도 이렇게 막 큰 피해 입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것 때문에 항공기도 못 뜨고 그런 적 있어요. 그렇겠네요. 그렇죠, 예. 있어요. 이게요, 올해 2천여 건이에요. 와. 예. 그중에서도 최근에 북한이 신형 ICBM 화성 19형 이걸 또 선보였죠? 네, 지난 10월 말에 북한이 시험 발사를 했고요. 당시에 1시간 26분 동안 1000km 정도를 비행하면서 정점 고도는 7,687km를 찍었습니다. 일단은 북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정점 고도하고 비행 시간 모두 기존의 ICBM 시험 발사와 비교해서 최고 기록인 셈이고요. 화성 19형이 화성 18형보다 좀 길이와 직경을 늘린 개량형이다, 이런 걸 아실 수가 있는데, 이동식 발사대만 봐도 화성 18형은 이제 9축인데 화성 19형은 11축이고 훨씬 더 커진 거죠. 그리고 화성 18형의 그 탄두 탑재부 공간과 길이를 지금 많이 확장한 걸로 보인다. 그래서 또 이제 2단과 3단의 길이를 늘려서 그 로켓의 엔진 연소 시간도 연장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탄두부 변화가 가장 눈에 또 띄어요. 탄두부요? 네, 탄두부요. 보면은 화성 18에 비해서 17쪽이 조금 더 뭉툭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미사일이 직경이 살짝 더 굵어진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여기 더 뭉툭해졌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탄두부에다가 탄두를 하나만 넣은 게 아니라 여러 개의 탄두를 같이 집어넣어서 만들었을 가능성이 꽤 높아 보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다탄두 ICBM이라고 그러면 그 미국의 미니트맨 3, 하도 오래 썼죠. 지금 60년대부터 지금까지 쓰고 있으니까. 자,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다탄두 ICBM인데, 미사일 하나에 탄두 여러 개를 장착할 수 있으니까 요거 가지고 여러 목표를 동시에 공격을 할 수 있고요. 또 탄두가 흩어지니까 요격도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 이제 화성 19형이 다탄두 ICBM으로 개발이 완료된다. 그러면 미 본토 전역을 사정권에 드는 15,000km 이상을 비행을 하면서 미 동부의 워싱턴 DC, 뉴욕 등 다수의 그 인구 밀집 지역을 ICBM 하나로 동시에 공격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이 되기도 하는데, 하여튼 이제 그만큼 굉장히 위협적인 기술인 것은 맞습니다. 그럼 북한이 언제부터 이 다탄두 기술을 확보하게 된 건가요? 일단 북한은 지난 2017년에 그 고체 연료 엔진 ICBM 그 이동식 발사 차량하고 미사일 모컵을 처음 공개를 했었죠. 예.
그 후 7년 동안에 상당히 고도화를 달성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이제 혼자만의 기술은 아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은 신형 ICBM 화성 19형의 형상과 미사일 직경 변화를 봤을 때는 러시아의 지원 가능성이 엿보인다. 예.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어떤 부분이 특히 그러냐면 그 뭉툭해진 탄두부는 러시아의 다탄두형 ICBM인 사르맛 RS-28하고 상당히 유사하고 또 1단 추진체는 역시 러시아의 다탄두형 ICBM인 야루스 RS-24하고 형상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게다가 미사일 직경 변화에 따른 추가 엔진 시험이 없이 발사에 성공을 했다면 만약에 이거는 자체 개발이라기보다는 러시아의 기술 지원이 굉장히 유력하다고 볼 수 있죠. 예. 지금까지 이 진행 상황만 보더라도 아무래도 러시아 쪽이 뭐 기술 지원한 것이 아니냐 저희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 또 러시아는 공짜로 그런 기술을 주겠습니까? 근데 또 북한이 뭔가 또 보상을 했잖아요. 북한에 러시아 그 파병, 이거 진짜 그 북한 그 목숨이 많이 달렸는데 북한 병사들의 이게 뭐 주거니 받거니 한 거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은 그러니까 파병이라는 게 나오게 되면은요, 특히나 자기가 직접적 관련 없는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에 보내기 위해서 파병을 한다는 거는 북한과 러시아 간에 이미 모종의 거래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파병을 했다라고 그렇겠죠. 봐야 할 네. 것이고요. 국정원 발표에 하면은 최종적으로 12,000명 정도가 연말까지 우크라이나에 투입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미 사실 지난달에, 그러니까 11월 초에 우크라이나군과 첫 교전이 있었다. 쿠르스크 지역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제 녹화 시점에서는 아직 북한 파병을 정확하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북한 파병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이 조약에 따른 파병이 될 수 있다. 이건 문제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조약에 의해서 이뤄진 거고 불법적인 요소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이 민주주의 국가들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유럽과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북한이 이제 러시아에서 뭐 탄도미사일 뭐 기술 지원을 받는다거나 혹 그거 이외에 어떠한 군사적 지원을 받는 것, 이것은요, 유엔 안보리의 결의 1718호, 그다음에 1874호, 2270호 등 핵심, 이거 말고도 한 두세 개 더 있습니다. 자, 이런 안보리 결의들을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행위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 안보리 결의는 러시아가 처음에 이 결의가 통과됐을 때 동의한 겁니다. 자기가 동의한 거를 지금 어기면서, 불리하니까 어기면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하여튼 그 북한이 보낸 군대, 그러니까 뭐 용병으로 보낸 그 군대, 뭐 폭풍군단인가 뭐 특수부대다 뭐 이렇게 얘기되고 있죠? 네, 특수부대인 11군단인데요. 예. 폭풍군단이라고 불리고 있죠. 유사시에 적진 후방에 빠르게 침투해서 요인 암살, 시설 파괴 이런 임무를 수행하는 게릴라전에 특화된 부대입니다. 이 폭풍군단은 선별 과정도 굉장히 까다롭다고 하고요. 신체 조건 같은 걸 당연히 따지고 특히 출신까지도 다 따진다고 해요. 북한에서 중요한 거 할 때는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네. 약 1년 동안 공통적인 신병 훈련을 하고 그런 다음에는 격투기 유단자 그리고 체력이 우수한 그런 부대원들을 이제 선별을 하게 되고 혹독한 훈련을 거쳐서 정예 전투원을 양성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혹독한 훈련이 굉장히 저는 공포스러워요. 과연 북한군이 어떻게 훈련을 시킬지. 네. 대충만 나온 내용을 들어보면 대못을 여러 개 박은 나무를 맨다리로 걷어 찬답니다. 그건 혹독하네요. 이건 뭐 고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이거 다리가 나면 나겠습니까? 그게? 왜 필요한지 모르겠고요. 네. 그리고 뜨겁게 달군 모래에 손날을 재빠르게 찔렀다 빼는 손칼치기라고 하는데 우리 철사장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 무협명화본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샥샥샥샥. 그거 아닙니까? 예. 이건 역시 정말 필요한 것인지 조금 의심이 가는데 어쨌든 이런 극단적인 훈련을 반복을 하면서 인간 살인병기로 만든다는 거죠. 예. 한 가지 이해하셔야 될 게 북한 특수부대와 우리 특수부대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우리는 막 소수 정예에 막 되게 막 여러 가지 전문 교육을 많이 받은 부사관들이 소수의 적진에 침투해 들어가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거에 반면 북한은 뭐 그런 소수 정예 부대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뭐 거의 소대 단위, 중대 단위가 이제 거의 막 우르르 투입이 돼서 이렇게 직접 공격을 하는 그런 형식의 이제 기습작전을 수행을 하기 때문에 뭐 사실 그러면 이제 사망자도 많고 이렇게 보내진 병사들 현장에서 총알바지로 쓰일 거라는 말이
괜한 말이 아닙니다. 예. 아 그러면 그 북한군이 그 무기는 뭐 어떤 거 들고 있습니까? 그 러시아제 무기, 그 현재 러시아가 쓰는 무기 갖고 싸우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따르면 일단 러시아 군복하고 장비들, 장구류들 다 지급받고요. 무기는 뭐 60mm 박격포, 그다음에 AK-12 소총, 그 뭐 RPK 혹은 PKM 기관총, SVD, 뭐 SVF 저격총, 피닉스 대전차 미사일, 뭐 휴대용 대전차 유탄 발사기, 우리 RPG-7, 자 이런 것들을 지급했다고 하는데 특히 이제 AK-12 소총 같은 경우는 러시아군의 차세대 제식 소총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장비인데 이거 뭐 양산이 잘 되냐 안 되냐 말이 많았는데 이제 이거 지급했다라고 하고요. 이게 이제 정규군뿐만 아니라 특수부대나 공수부대에도 지급되는 그런 무기고요. 게다가 이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전력이 폭풍군단 같은 전투병만 보낸 건 아닌 것 같아요. 보면은 포병이나 전차병도 일종의 이제 어디서 목격됐다는 증거가 있고요. 병참, 그러니까 군수 지원 이런 임무를 하는 다양한 그 군족의 병력을 모집하기 위해서 자, 평안북도 지역 내에서는 예비군까지 소집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평안북도 신의주 내에 소집된 예비군 병력에는 122mm 곡사포병과 병참병 1개 대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122mm 곡사포는요, 북한과 구소련이죠. 이렇게 그 구공산권 국가들이 주로 쓰던 포병 무기고요. 과거 이제 1950년 한국 전쟁에서도 쓰였던 굉장히 그런 무기체계입니다. 그런데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그 러시아 포병 화력의 주력 기종으로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워낙 포병도 공격 많이 당하고 소모가 많다 보니까 온갖 거 다 끌어가지고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까지 포병 장비를 사와가지고 해서 포탄 사와가지고 쓰겠죠. 근데 이제 정말 우려해야 될 거는요, 이겁니다. 북한이 이러한 전투에 참여를 해서 분명히 본인들 희생도 많겠지만요, 굉장히 많은 걸 배워올 거다. 언제나 이 전쟁터 가서 배워오는 것이 사실 가장 대가도 크지만은 가장 절실하게 배워오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 가서 이제 현대전의 다양한 현대전, 기갑전, 뭐 포격전의 다양한 양상들, 더 중요하게는 요즘 드론이 중심이 되는데 이 드론 전투를 어떻게 수행할지, 자 이런 거에 대해서 실전적으로 배우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다른 측면으로는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병사들이 파병이 돼서 희생까지 되면, 그다음에 솔직히 저는 파병 11,000명으로 과연 끝날까? 전쟁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추가 파병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전투부대 일모르게 사망하면 채워야 될 거 아닙니까? 채워야 되죠. 자 그렇게 되면요, 어떻겠습니까? 러시아는 북한에 지는 빚이 더 많아지는 거죠. 빚이 자꾸 쌓이다 보면은 핵과 미사일에 관한 정말 민감한 핵심 기술 같은 것들도 이전해줄 가능성. 제가 예전에는 이 가능성이 좀 낮다고 표현을 했는데 이미 참전을 하고 이렇게 양국 관계가 이렇게 가까워진 이상은 이제 우리가 상상하는 거 그거 이상의 것들이 다 나올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ICBM 뭐 재진입 기술, 뭐 사실 재진입은 어느 정도 됐는데 그거보다 뭐 다탄도 관련된 기술을 직접 다 안 알려주더라도 북한이 뭔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요 딱 하나, 요 거리, 요거를 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뭐냐면 전문가가 와서 개발 많이 했던 사람이 와서 조언 한마디만 해주면 그냥 해결돼요. 원포인트 랜스 가능할 거 아닙니까? 자,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더 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뭐 그거 이외에도 뭐 핵추진 잠수함, 정찰 위성, 그다음에 실제 줄 수 있는 것도 있죠. 신형 전투기. 자, 그래서 결국 러시아로부터 과연 무엇을 얼만큼 더 받을 거냐. 이미 받기로 된 건 확정이 된 겁니다. 근데 얼만큼 더 받아낼 거냐가 관건이겠죠. 그렇군요. 예. 한번 여러 변수가 뭐 있긴 합니다만, 근데 진짜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떤 또 변수가 나올지 참 걱정입니다. 그리고 와중에 예. 그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폭풍군단, 이걸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이유가 있는 게 과거에 북한이 공개한 전쟁 시나리오에 폭풍군단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요? 예. 아니, 거기 우리도 작게가 있는 것처럼 뭐 걔네들도 뭐 시나리오가 있긴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그런 게 있어요? 전쟁 시나리오 같은 게요? 네, 이게 언제 나온 거냐면은 뭐 요즘 그 긴장감이 높다 뭐 미국 쪽에서 이런 얘기 나오지만 한 10년쯤 전에 2013년에 예. 또 군사적 긴장감이 좀 상당히 높아졌던 상황들이 있었죠. 당시에 북한이 북한판 작전 계획 작계라고 하는데 작계 3.1 전쟁 시나리오라는 거를 공개를 했습니다. 3.1 전쟁이요? 네. 다큐멘터리 3.1도 아니고? 그 짧은 시간 내에 뭘 한대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얘기가 내용이 뭔가 다시 요즘 좀 주목이 받고 있는데 말 그대로 한반도에서 전쟁을 3일 만에 끝내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좀 내용을 좀 소개를 하자면 첫째 날은 북한스러운 이름이죠. 불마당질이라는 그런 명목 하에
인민군 예하 포병 부대들이 발사 명령을 받자마자 240mm 방사포, 중장거리포, 지대지 단거리 미사일 등등 천여 발을 30분 동안 한미 연합군 기지를 향해서 발사를 해서 초토화시키겠다는 겁니다. 일단 30분 동안 그게 네. 이루어집니다. 동시에 인민군 특수부대 5만여 명이 후방으로 투입이 돼서 국가 전략시설을 선제 기습공격해서 무력화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데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인들을 포로로 붙잡겠답니다. 예, 이태원 조심해야겠는데요. 예, 이게 지금 뭐 하루 만에 다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거고요. 예. 이때 바로 여기에 동원되는 게 북한의 11군단인 폭풍군단. 바로 서울과 주요 도시에 체류 중인 미국인들을 인질로 붙잡는 역할을 이 사람들이 한다는 거예요. 예. 하마스 작전도 떠오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5만 명을 뭐 첫째 날에 완전 이거 삐처리 각오하고 소리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요, 이제 사실 이게 뭐 정밀한 전쟁 시나리오라기보다는요, 당시에 이제 이 남북 서로 이렇게 대치하는 맥락에서 우리를 위협하려고 한마디로 삐소리를 한 겁니다. 말씀하신 걸 한 거고, 여전히 북한은 이 폭풍군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 또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북한 군의 대부분 모습을 보면요, 특히 전형군단이든 어디든 간에 사실 이 여기들이 둔전병하고 비슷하단 말이에요. 둔전병이 무슨? 그러니까 자기가 농사 짓고 뭐하고 하면서 네. 자기 생계를 챙기면서 이렇게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군대인 거죠. 그래서 실제 이제 전투 훈련 임무보다는 어떻게 보면 작업이라든가 농사라든가 이런 게 훨씬 더 많은 성격이라고 볼 수 있고. 농사도 지어야 돼요, 북한군은요? 그럼요. 그래서 우리도 작업은 많이 하지만 농사는 우리 안 짓는데 농사도 져야 되는 거예요, 북한군은요? 그래서 그거에서 그나마 조금 뭐라 그럴까 훈련을 더 집중하고 실제 싸울 수 있게 하는 게 그나마 경보병 중에서도 그나마 이 폭풍군단이 그래도 훈련에 더 집중이 돼서 하는 그런 부대. 그래서 실제 우리 북한 특수부대 20만 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무슨 특수부대 이렇게 특수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예, 그게 특수부대가 아닌 거예요. 네. 그러니까 20만 명이란 거는 그게 특수부대가 이미 아니란 얘기인 거고, 폭풍군단 해봐야 한 4, 5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하거든요. 근데 4, 5만 명이라도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10%도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실제 정말 정의 임무를 수행하는 거는 폭풍군단이 아니라 북한 그 작전국 소속의 특수작전대대, 우리 707하고 유사한 게 걔네가 이제 보면은 청와대 무슨 기습 훈련 막 이런 거 하는 애들 걔네들이에요. 거기가 있고, 그 다음에 안 그러면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 할 때 그 무장공비들 거기들이 정예인 거예요. 정예. 그렇습니까? 네, 저도 그때 투입됐었는데 그 차단 작전에 96년인가요? 하여튼네. 고생했습니다. Thank you for your service. 그렇죠. 미국 가면 그런 얘기 많이 옆에서 듣죠. 예. 근데 첫째 날 뭐 제가 듣기에는 말도 안 되는 미국인 뭐 잡는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1일차. 그럼 2일차는 뭐 한답니까? 북한군이? 예, 뭐 사실 현실적이지 않지만 어쨌든 우리가 한번 얘기는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상대가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도 한번 조각조각 한번 분석해 보죠. 일단 첫째 날 이제 그걸 다 해놓은 다음에 둘째 날은 그야말로 남진 총공세죠. 그래서 대도시 80m 상공에서 이제 저공 강한 인민군들이 시가전을 벌이고 또 한편으로는 전차, 장갑차 이제 수천 대가 내려와서 도시들을 쓸어버리겠다. 이걸 이제 이틀 하루 만에 하겠다는 얘기고요. 같은 날에 동시에 또 미군 시설을 대량 파괴하는 선제 공격을 통해서 제압을 하겠다. 사실 여기서 전쟁은 끝나는 겁니다. 사실상. 그 정도 했으면 거의 진짜 네. 만약에 가능하다면 네. 그쪽이. 셋째 날은 이제 안정화 상황인데 네. 전기, 가스, 교통, 통신망 다 차단을 해서 시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그리고 남한 전체를 이제 제대로 점령을 하겠다. 셋째 날에 이미 점령을 다 한다는 것이고 전투는 끝났어요. 전투는 끝났고 인민군이 점령 지역에서 치안 유지하고 안정화를 벌여서 이제 완전히 이제 지배를 하겠다는 이것이 바로 북한이 밝힌 3일 단기 속결전의 시나리오입니다. 이게 그 게임으로 개발되는 시나리오라고 하면 아무도 안 할 것 같거든요. 너무 비현실적이어서 재미도 없고. 근데 하여튼 두 분은 어떠십니까? 이 북한의 3일 전쟁 시나리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마이크 타이슨이 그랬나요? 누구나 그 링 올라가기 전까지 계획이 있다고. 맞아. 그럴듯한 계획이 있다고. 본인도 얼마 전에 얻어 터지셨죠. 좀 화제는데 핸디캡이 좀 많았습니다. 우리 마이크 타이슨 형님이. 근데 어쨌거나 이거는 사실 계획으로 근데 그럴듯하지도 않은 계획일 뿐더러 자 이미 1일차에 북한이 이 난리를 치면요. 우리는 그 전에 현무 5를 다 쭈루룩 발사해서 북한 수뇌부들 다 경멸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꿈은 크게 가져라. 근데 너희들이 꿈에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다. 기본적으로 저는 네. 우리 본 게임을 북한 정보 쪽에서는 되게 열심히 보고 있을 거더라고. 예. 제가 자신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그 알면서도 공개하지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준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게 그 적군에게 이룰까봐 저희 공개하지 않는 것이 많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원쌤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말씀 들으니까 저는 이제 이 3일 단기 속결 전에 우리가 타겟이 될 것 같다, 금방. 첫날 타겟이. 아니야, 이대로 된다면. 저거 야, 너 아주 한국 사람인데, 미국인 아닌데, 야, 너 많이 본 사람인데, 그래서 잠깐 나와봐봐. 네. 일단 저는 아까 타이슨을 인용하시니까 저는 이소룡을 인용하고 싶은데 아, 예. 용정호태에서 이소룡이 이런 말을 합니다. 송판은 받아치지 않는다. 송판 깨는 걸 보면서 송판 게임은 우와 전투력 대단한데 그게 아니라 이거죠. 예. 송판은 받아치지 않으니까요. 네. 이 시나리오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걸 전제로 많이 가능한 우리 군이 그렇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만들어져 또 좀 그래도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전혀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우리가 북한 연합군입니까? 그동안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게 우리 같은 편이에요? 같은 편도 이러진 않겠다. 예. 그러니까 그럼 이제 실제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뭐 하는지, 뭘 해야 할지, 뭐가 또 준비되어 있는지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까요? 즉각 끝이. 즉각, 즉각 가는 거죠, 그냥. 즉각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즉각.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닌 게요. 이제 지난 그 10월에 보면은요, 그 한반도 유사시 북한 화력 공세를 저지할 우리 육군의 구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초소형 그 사 위성을 통해서 북한의 미사일과 장사정포 공격이 딱 감지가 된다. 그러면 우리 육군은 즉시 전술지대 유도무기 KT즈, 우리가 그 CTM으로 폴란드에 수출했던 바로 그렇죠. KT즘으로 타격을 감행을 합니다. 그 이어서 장사정포 요격 체계 등으로 이제 요격에 나선다는 계획이고요. 사실 이제 이게 우리가 보통 이제 이거를 킬체인이라고 얘기하고 선제 타격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뭐 선제 타격이면 뭐 상대방 아무것도 안 하는데 먼저 때리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자, 공격이 임박했다. 적의 공격 증거가 정말 명확해서 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증거를 우리가 쫙 가지고 있다. 그러면 선제 타격도 공격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아무 증거도 없고 행동하지도 않는데 때린다? 이거는 이제 약간 예방 타격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비난의 대상이 되지만요. 가만히 있으면 내가 총 맞아 죽게 생겼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거를 그렇죠. 제압을 해야죠. 네. 이거는 국제법상에서도 이거 가지고 문제를 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이 공격 징후를 정확하게 판독하고 이거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예, 바로 그것을 바로 이제 이 사 위성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그 12월에 그 전자광학 및 적외선, 그러니까 EOIR, 요 장비를 센서 장비를 탑재한 1호기, 소위 이제 우리 그 425 위성 사업 계속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1호기가 이제 작년 12월에 발사됐고요. 올해 4월에는 사 합성 계구 레이더 이거 장착한 2호기가 발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운용 시험 평가가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는 하는데 뭐 어쨌거나 내년 2월 되면은 전투용 적합 판정 받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정상 임무 수행에 들어갑니다. 이제 우리 군 자산 갖고 적을 들여다보면서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 거고요. 게다가 이제 사를 탑재한 3호기, 예. 3호기 이번 달에 12월에 발사가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 4호기, 5호기 다 보내면 4.25 사업은 일단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찰 위성이 4.25 정찰 위성 5개의 전력화가 모두 완료가 되면은 북한 내 특정 표적을 2시간 단위로 일단은 정찰할 수 있게 되고요. 이 사우 위성이 있으면은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뭐, 안개가 끼건 비가 내리건 하여튼 악천후와 상관없이 어차피 레이더 전파로 해서 영상을 찍는 거기 때문에 북한 전역을 보다 선명하고 정밀하게 기상에 영향 없이 관측을 할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사우 위성이 뭐가 어떻게 됐길래 그런 놀라운 재주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네, 일단 사위성은 지상으로 전자파를 쏴서 이게 지표면에 부딪혀 되돌아오는 반사파를 시간순으로 합성해서 영상을 만듭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자파는 뭐 구름이니 뭐니 다 통과를 하기 때문에 뭐 카메라 등과 상관없이 기상 조건에도 아무 문제 없이 다 언제든지 사용할 수가 있고 예. 또 야간 촬영도 가능하고 그래서 굉장히 정밀한 정보 수집이 가능하고요. 우리 군은 중대형 정찰위성 5기 하고 소형 및 초소형 정찰위성 5, 60기 또 확보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 위성과 함께 운영하게 되면 북한 동향을 정말 30분 단위로 계속 파악을 할 수가 있다.
물론 이제 사우이성 외에도 정찰용 무인기 이런 것들도 함께 동원을 해서 촘촘하게 감시를 할 예정이죠. 예. 그래서 그렇게 촘촘하게 감시해서 북한의 이상 징후를 포착했다. 이건 확실히 얘네들이 뭔가 할 것 같다. 그런 증거 잡았으면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한 방 날려야죠. 아, 그쵸? 센 걸로. 그쵸. 초탄이 제일 센 걸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예. 그래서 원점 타격에는 그 KT짐이 동원이 됩니다. 전쟁 도발 낌새가 딱 보인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그냥 쏴야죠. 쏘기잖아. 예. 쏘기 전에 무력화를 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는 사실은 방어 수단도 방어 수단이지만 강력한 공격 수단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사실 방어 수단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은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적에게 비용을 부과하는 거, 상대방이 돈 많이 쓰게 하는 거는 상대방이 방어에만 집중하게 하면은 아니 방어하는데 막 미사일 예를 들어서 미사일 방어 체계 막 하고 하면 돈 비싸니까 거기에만 돈을 쓰면서 공격을 못 챙기면은 그러면은 적 입장에서는 이득이거든요. 그렇겠죠. 북한이 이제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자 어쨌거나 그러면 KT즘 KT즘 하니까 좀 뭔 소리 하냐 우리 뭐 시청자들 많이 아시지만 그걸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드리면요 KT즘이 코리안 택티컬 서피스 투 서피스 미사일의 약자 그래서 KT즘이라고 부르고 요게 공식 제식명이 우레예요 우레. 예. 우리와 같은 박수할 때 그 우레입니까? 네, 천둥 뜻하는 거 순우리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별명이야 잘 아시다시피 장사정포 킬러. 그쵸. 예. 장사정포. 북한의 지하 갱도를 관통해서 이 갱도 안에 숨겨진 장사정포까지 완전히 파괴한다. 이게 이 KT즘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KT즘 1은 이제 지난 5월에 품질 인증 사격 시험에 성공하면서 개발 완전히 마무리가 됐고요. 그 현재 양산돼서 일선 부대 배치와 전력화가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이 KT님이 실전 배치가 되면은요, 수도권을 겨냥한 갱도 진지 속에 정말 이렇게 막 움츠고 숨어든 이 장사정포는 물론이고 북한의 뭐 단거리 미사일들, 뭐 스커드건 아니면 KN-23이건 아니면 장거리 미사일 탑재한 이동식 발사 차량 전부 다 원거리에서 전부 우리가 요격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KT즘 별명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사정포 킬러가 됐는데 다 뭐 이유가 있겠죠? 네, KT즘은 전술 탄도미사일하고 신속 발사 가능한 발사관, 발사대 그리고 발사 통제 체계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네. 한 개의 고정식 발사대에 4발의 미사일 유도탄을 이제 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사용되는 탄두가 중요한데 목표물을 관통해서 폭발하는 침투형 열압력 탄두. 침투형 열압력 탄두. 네. 이게 이제 일반적인 고폭탄하고 차이는 탄두가 폭발하는 파편 자체로 피해를 많이 입히는데 반해서 열압력탄은 폭발 시에 장시간에 걸쳐서 고온과 고열 그리고 고압 충격파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표적을 파괴하거나 무력화하는 건데 열압력탄하고 고폭탄의 압력 변화를 보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뭔가 싶으실 수 있는데요. 이 앰비언트라고 적혀있는 요게 지금 일상적인 기압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기압. 충격파가 없는 상황이죠. 정상 상황이고 이게 지금 고폭탄이 터질 때의 압력 상황이에요. 굉장히 높죠. 높지만 폭발하자마자 바로 꺼집니다, 밑으로. 그러네요. 그냥 예, 빵 하고는 금방 압력이 줄어들고 여기서 내려가는 건 뭐냐면 터지면서 충격파가 나갔으니까 가운데가 진공 상태가 되거든요. 아, 그래서 뚝 떨어지는군요. 그래서 들어오는 충격파가 생겨요. 즉 앞머리 치고 뒷머리 치는 겁니다. 항상 폭탄은 이제 이런 식으로 충격파가 생겨나는 거거든요. 이게 빠진 게 약해진 게 아니군요. 예. 다음 게 또 있군요. 그렇죠. 뒤에서 들어오는 반대로 들어오는 이제 충격파도 생겨요. 근데 이제 열 압력탄 같은 경우에는 이 지점은 낮아서 빵 터지는 힘은 좀 적지만 이게 일단 충격파가 오래 가고요. 들어온 한마디로 앞머리 치는 게 오래 가고 그런 다음에 대기 밑으로 내려간 상황에서 한참 이렇게 돌아 나오니까 뒷머리도 계속 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승질 나는데요. 예, 그래서 이 고폭탄에 비해서 앞에서 계속 치고 뒤에서도 계속 치다 보니까 오랫동안 이제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강한 충격을. 엄청 센 거네요, 그러면. 이런 점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개념 자체가 다른 거고 그래서 충격파들이 공기가 통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앞뒤로 전달이 되다 보니까 동굴 안쪽, 뭐 벙커 내부 이런 표적들에 다 아주 효과적으로 작용을 하고 또 일반 파편 폭탄은 어쨌든 간에 충격파보다는 파편의 힘을 많이 의지를 하다 보니까 엄폐물이 있으면 피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열압력탄은 공기는 다 통하잖아요. 공기가 통하는 모든 곳에서 다 작은 틈까지 다 이 충격파가 들어오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부시고 파괴하고 태우고 하게 되니까 지하 갱도에 아무리 숨어도 공기가 통하는 한 생존할 수 없다가 되는 거죠.
그 앞에 그 처음에 공개했던 저희 그 영상 중에 사실 입구에 맞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기 맞아도 여기가 난리가 나는. 여기 전부 다 난리 나는 전부 거죠. 난리가 나는 거죠. 예. 안에 내부는 쑥대밭이 된 거고요. 완전히. 그렇죠. 예. 근데 그만큼 정말 정확하게 상대편을 타격하는 그 KT즘 어느 정도까지 정밀 타격이 가능한 겁니까 지금? 세계 최고 수준. 아주 그냥 만족스러운 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미사일 정확도를 우리가 표현할 때 원형 공산 오차 CP, Circular Error Probability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5m 내외고요. 그런데 뭐 5m 내외라고 일반에 알려졌는데 실제로는 한 1, 2m밖에 안 된다. 이거 뭐냐면 그냥 정확하다. 네, 이거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합성 같아요. 이거 꽂아놓고 찍은 것 같거든요. 느낌이 솔직히 이게 어떻게 이렇게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세계 탄도미사일 그 개발 역사상에서 이런 거 보기 이 장면 정말 보기 힘든 장면이에요. 이거는 솔직히 위에 기중기로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세워놓고 한 게 아니면 이게 실제로 된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KT즘은 군용 GPS 장비를 해서 그래서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적이 그 재밍 공격을 해와도 문제없이 목표를 잘 쓰고 있고요. 그래서 북한에 뭐 예를 들어서 이 장사정 포대가 뭐 이동 중이다. 그러면 이 대포병 레이더로 위치를 파악해서 2차 파괴까지도 다 될 수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이게 미사일인지 저격총인지 모르겠네. 뭐 약간 그런 수준이다. 네. 말씀드립니다. 이 정도 정확도라면 진짜 저격총 같은 느낌도 듭니다. 정확도만 놓고 본다면요. 그러면 이 KT즘 어디를 타겟으로 이렇게 조준하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일단 뭐 장사정포 킬러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장사정포 그렇죠. 1번 장사정포. 예. 그쪽을 겨냥을 하는 건데 당장 이제 휴전선 사이에 두고 군사분계선의 북측 지역에는 사거리 60km에 240mm 방사포 10여 개 대대 그리고 사거리 54km에 170mm 자주포 6개 대대 등이 배치가 돼 있거든요. 이 수백여門의 장사포가 전부 이제 서울과 수도권을 겨냥을 하고 있고 정말로 각 잡고 집중 사격을 한다고 보면 이론적으로는 시간당 16,000발의 포탄이 서울과 수도권에 날아온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뭐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북한의 장사정포는 그 재장전에 또 많은 시간이 필요한 방식이고 또 발사 후에 위치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는 않거니와 더 중요한 것은 KT즘의 공격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럼요. 그래서 우리 군의 감시를 하다가 KT즘의 선제 타격 시스템에 의해서 발사하기도 전에 무력화될 것이기 때문에 이쪽을 가장 중점적으로 지금 우리는 겨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미사일로 대표되는 유도 무기의 성능을 향상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투자를 아끼지 않았는데요. 자, 특히 유도 무기 작동에 필요한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이 핵심 기술이 정말 필요하다고 합니다. 무엇일지 본방야사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호기심을 과학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오늘은 어떤 호기심 사연이 도착했을까요? 안녕하세요. 밀리터리와 과학을 좋아하는 덕후입니다. 근데 제가요 친구랑 미사일 요격하는 장면을 보다가 이 친구하고 싸움을 하게 됐는데 말싸움이요. 아니 글쎄 이 녀석이 미사일에 건전지가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배터리. 미사일의 표적을 파괴할 탄도 신관, 연료가 들어가는 건 그런 건 들어봤죠. 그런데 건전지가 있다는 건 제가 본게임 1회부터 다 봤거든요. 그런데 본게임에서 한 번도 안 나오는 처음 듣는 소리였어요. 근데 진짜 원 선생님 미사일에 건전지가 들어가는데 이거 제 친구 말이고 진짠가요? 맞는 건가요?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인데요. 호기심 해결사인 제가 시원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과 자동차 그리고 미사일 연관이라고는 1도 없어 보이는 이 세 가지에는 뜻밖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전지가 사용된다는 점입니다. 전지는 전기장치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 화학에너지를 저장하고 있다가 필요로 할 때 전기로 변환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장치인데요. 유도탄으로도 불리는 미사일은 유도 조정을 통해 표적까지 정확하게 날아가야 하는데 이를 위해 미사일 내부에는 눈 역할을 하는 탐색기와 두뇌 역할을 하는 유도 조정 장치 등이 들어갑니다. 이게 다 전기로 움직이는 데다 발사되면 외부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탑재 장비가 정상 작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축 전지가 필요하죠. 그렇다면 미사일에 사용되는 전지는 무엇일까요?
주변에 넘쳐나는 AA 건전지? 아니면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네, 둘 다 아닙니다. 미사일은 발사 후 몇 초 혹은 몇 분 정도 날아 표적을 마치는데요. 이 얘기는 즉 짧은 시간 안에 폭발적인 출력을 내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AA 건전지로는 턱도 없습니다.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역시 미사일 전지로는 자격 미달인데요. 표적을 향해 날아가는 미사일 속 전지는 무게가 가벼워야 하는데 자동차 배터리는 보통 10kg 내외, 전기차의 경우 차량 무게의 25%에 달하기 때문이죠. 미사일에 사용되는 전지에는 필수 조건이 있는데요. 바로 자기 방전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을 완충한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뒀는데도 충전량이 줄어 있었던 적 있으시죠? 이게 바로 자기 방전입니다. 흔한 현상이지만 미사일 전지만큼은 자기 방전이 돼서는 안 됩니다. 왜냐? 자기 방전으로 전지가 죽어버려 수억 원이 넘는 미사일이 재기능을 못한다? 상상만으로도 끔찍.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미사일에는 맞춤형 전지가 필요한 건데요. 그렇게 해서 개발된 것이 바로 열전지입니다. 열전지는 평소엔 상온에서 전지로서 성능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가 필요한 시점에 착화기를 이용해 열을 가하면 작동하는 전지인데요. 이 열전지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려면 가장 먼저 전지의 원리부터 알아야 합니다. 전지는 보통 음극, 전해질, 양극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전지의 음극은 전자를 잘 내놓는 성질을 가진 금속으로 만드는데 리튬이 대표적인 예죠. 음극에서 빠져나온 전자가 전구, 전자기기 같은 외부 회로를 통과해서 양극으로 다시 들어가면서 전기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학창시절 과학 시간에 배우는 산화, 환원의 법칙이 바로 전지의 작용 원리입니다. 전지 안에서 양극 사이를 막아 서로 닿지 않게 해주는 전해질도 중요한데요. 음극과 양극이 닿으면 격렬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 폭발 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자기 방전이 일어나는 이유는 전지를 쓰지 않을 때 음극에 있는 전자가 전해질을 통해 슬금슬금 양극으로 이동하기 때문인데요. 즉 전지를 사용하지 않을 때 전자가 전지 내부에서 이동하는 걸 막아야 자기 방전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열전지는 자기 방전을 막기 위해 고체 전해질인 용융염을 사용하는데요. 용융염 전해질은 상온에서는 고체 상태로 있기 때문에 전기가 통하지 않아 자기 방전이 원천 차단되죠. 하지만 500도씨의 고열을 가하면 용융염이 액체로 바뀌면서 열전지가 깊은 잠에서 깨어나 활발하게 작용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군사 선진국에서는 고체 전해질 비축 전지인 열전지를 유도 무기용 전원으로 사용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도 우리 군이 사용하는 대부분 유도 무기에 국산 열전지를 사용하고 있죠. 뜨거울수록 제 기능을 발휘하는 열전지는 모양도 일반 전지와 많이 다른데요. 열전지 전극과 전해질은 마치 미니 CD처럼 얇고 동그란 것이 특징이죠. 음극, 전해질, 양극이 하나씩 결합한 전지의 최소 단위를 셀이라고 하는데, 필요한 만큼의 셀을 하나씩 쌓아 올려 원통에 넣으면 하나의 열전지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 셀들을 쌓아 올리기만 해도 셀끼리 직렬 연결되면서 전지의 출력이 점점 커지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열전지의 무게는 1kg에 불과하지만 출력은 우리가 흔히 쓰는 AA 건전지보다 200배가량 큰 폭발적인 힘을 자랑합니다. 거기다 미사일 발사 충격이나 가속도, 진동에도 강해 안정성 역시 뛰어나죠. 구조적으로도 안정적이고 무게도 가볍고 장기 보관도 우수한 미사일 맞춤형 전지다 보니 관련 기술을 보유한 국가들이 수출을 엄격하게 통제하기 시작했는데요. 우리나라 역시 열전지에 불을 지펴주는 핵심 부품인 착화기와 화약 종이 등을 미국이 수출 규제 대상 품목으로 지정하면서 재료 부품 국산화가 필요해졌죠. 음극, 양극, 전해질 등에 쓰이는 전극 재료부터 CD 모양으로 얇게 찍어내는 기술, 극한 환경에서 견디는 부품 개발까지 처음부터 새롭게 개발해야 하는 험난한 과정이었지만 국내 연구진들은 포기하지 않았는데요. 그 결과 연구진들은 2009년 국내 최초 열전지 핵심 기술 개발에 성공했고 국산 유도 무기의 열전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죠. 미사일에는 AA 건전지, 배터리가 아닌 첨단 기술의 집약체 열전지가 들어간다는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과학에 관한 호기심이라면 언제든
문이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편하게 놓고 하세요. 여러분의 궁금증을 모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돈 주고도 사기 힘든 기술이니까 뭐 이거 열전지 개발하는 게 정말 뭐 거의 맨 땅에 헤딩하는 그런 안 그런 파니까요. 돈을 그쵸. 줘도 안 판다는데. 어디서 시작해야 될지 막막했을 텐데 야 이거 뭐 창의적 발상으로 이렇게 참 이 상황을 타개한 우리 국내 연구팀 박수. 진짜 예. 저희가 뭐 저도 전지 기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전지 기술이 굉장히 어렵고 좀 난이도가 높습니다. 이 화학적인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근데 또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 뭔가를 또 개발을 해내는 게 또 우리나라 그 개발 분위기, 또 군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 과학기술 하시는 분들이 다 그런 노력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극한 환경, 미래 전장 이런 데서 필요로 하는 차세대 신개념 전원 개발이 또 계속 이루어질 것 같고 연구팀들이 또 열심히 하고 계시니 역시나 파이팅하고 박수 한번 치고.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 노고에. 사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아무튼 뭐 저기 장서장포 준비가 되기도 전에 그냥 먼저 때려버릴 우리 KTSM. 정말 선제 타격 무기로는 뭐 이만한 게 없네요. 게다가요. 이제 한 발짝 더 발전된 개량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KT즘 1이 사거리가 한 180여 킬로미터 정도 되는데 업그레이드는 KT즘 2는 최대 사정거리가 한 300 킬로미터에 달하고요. 그러니까 MDL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발사를 하면 평양 이북 압록강 부근까지도 타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KT즘이 수도권을 겨냥한 북한군 장사정포 갱도진지를 열압력 탄으로 파괴하는데 이제 이게 초점을 맞췄다면은 KT즘2는 사거리가 났으니까 이걸로 해서 중심에 위치한 적군 지휘소, 비행장, 방공망, 보급 거점 이런 것들을 타격해서 제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거리 뭐 확실히 증가되는 것이 뭐 눈에 띄는데요. 또 그 외에 이거 1하고 2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게 KT즘 1이 좀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이제 고정형 발사대에서 장착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KT즘 2부터는 K239 천무 다연장 로켓의 이동식 발사대에서 이제 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천무는 이제 원래 그 육군 군단급에서 운영하는 포병 무기 체계잖아요. 근데 천무 탑재형 KT즘 2도 만약에 이제 각 군단에 배치된다. 그럼 군단급 포병 전력의 사거리가 뭐 거의 뭐 군단 범위를 넘어서서 전구 그러니까 전쟁하는 이 지역 전구 대부분의 그 공격이 가하기 때문에 뭐 이거 엄청나게 사거리나 이런 것들이 길어지는 거고요. 통상 이제 현무 시리즈 탄도미사일은 전략사령부에서 통제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전술지대지 유도무기 KT즘 같은 경우는 군단급에서 자체 판단으로 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즉각적인 전술 공격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전술 공격인데 중심 공격이 필요한 경우도 충분히 군단급 판단해서 운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형 공상호차도 뭐 약간 차이가 있긴 있는데 KT즘 1은 이제 한 1, 2m로 굉장히 정확하게 때리는데 2는 아무래도 좀 거리가 좀 길어지다 보니까 같은 사이즈에 이제 길어지다 보니까 한 5에서 10m 정도로 조금 이제 떨어진다고 하고요. 근데 뭐 사실 이 정도만 해도 지금 목표로 하는 것들 제거하는 데는 충분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당연히 기다리고 있으면 수출 얘기를 또 저희가 빼놓을 수 없을 텐데 KT즘2 이거 수출 가능성 높아 보이지 않습니까? 나날이 북한의 도발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요즘 다시 주목받고 있는 북한의 3.1 전쟁 시나리오에 대비해서 정밀 타격 무기 체계를 다뤄보겠습니다. LSM은 원거리 표적을 레이더로 조기에 탐지해서 정확히 요격하는 그 중상층 방어용 무기 체계죠.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우리 청궁 2가 있는데 M3 블록 3도 함께 개발할 예정이에요. 장사정포 요격 체계. 지난 8월에 북한이 공개한 신형 전술 탄도 미사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인데 북한이 가장 두려워할 또 얘기를 하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북한군을 압도하고 단 한 번에 제거할 수 있는 전략 무기 체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